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 정도 만에 수업을 찍는 것 같네요. 2차 고사 전에 우리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 치고 뭐 성적 확인하고 발표 수업하고 하느라고 오늘이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찍는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지금 생기부 쓰느라 바쁜 와중에 지금 우리 미처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 수업 한 2시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신 시험을 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또 이제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내신보다는 내신 준비할 때처럼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이제 또 뭐 모르죠. 또 찍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안 들을 거라는 또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일단 2시간으로 끊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자, 오늘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이제 같이 볼 거고, 학습지는 방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6.25 전쟁은 이제 1950년에 일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이전에 광복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념 대립이 심해지는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이 외부의 적,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내부에서 좌우의 이념 대립이 심해지게 되면서 신탁 통치안을 둘러싼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너무나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에 두 개의 정부가 48년에 각각 우리 남한에서는 8월 15일, 북한에서는 9월 19일에 정부가 수립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내부의 노력들도 있었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개의 정부가 한반도에 세워지게 되고 남북 분단이 되죠. 그리고 이 6.25 전쟁은 그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 역할을 하는 이제 큰 사건이었고 이 6.25 전쟁을 지나면서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앙금 서로 죽고 죽이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런 이제 우리 내부에서 남북 간의 적대감이 더 심해지고 더 확대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풀지 못한 채로 분단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픈 역사지만 꼭 알고 지나가야 될 역사죠. 그래서 6.25 전쟁에 일단 우리 학습지를 보면 6.25 전쟁의 이제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덩이로 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과서는 249쪽이고 일단 학습지에서 전쟁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이제 교과서 자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쟁의 배경을 국내 정세와 국외 정세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단 이제 이 국내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이제 전쟁이 나기 신호탄 같은 38도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 굉장히 이제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우리 이제 남한 사회에서는 이제 좌우익 세력의 이런 그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자, 북한은 그 와중에 착착 전쟁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은 이 중국과 이거 지금 요게 지워져야 여러분 학습지는 내가 지웠나 모르겠네. 요거 지워져야 됩니다. 자, 중국과 소련 네, 지원을 받아서 이때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이죠. 자, 이 김일성은 같은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제 마오쩌둥 있을까요?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의 스탈린과 이 비밀 회담을 통해서 이 전쟁으로 남한을 무력 통일을 하겠다. 그때 이제 군사적 지원을 이제 해달라라는 이제 약속을 몰래 받아두게 됩니다. 잠시 이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중국은 45년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45년에 그 완전히 그 제국주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토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쫙 이제 물러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중국도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45년부터 49년까지 4년 동안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국민당 공산당 간의 이 내전을 아주 치열한 내전을 겪은 뒤에 선생님이 방금 잘못 얘기했네요. 자, 중국은 45년부터 49년 사이에 국공내전을 겪고 나서 공산당이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이때 중국이 이제 4년 동안 국공내전을 치를 때 우리 그 조선 의용군 기억납니까? 조선 의용군 그 4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국 화북 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 휘하에 만들어진 우리 독립군 기억납니까? 조선 의용군. 이 조선 의용군이 45년 이후에 이제 중국의 화베이 지방에 계속 이제 머무르면서 공산당에 편입이 돼가지고 국공내전을 같이 치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이제 전쟁 국공내전 끝나고 나서는 이 북한군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북한은 군사력도 굉장히 이제 증강된 상태에서 중국과 소련의 이런 이제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몰래 받는다는 그런 비밀 협약까지 체결해 가면서 전쟁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북한의 전쟁 준비를 까맣게 모른 채 우리 내부에서 그냥 우리 이제 이념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무력 충돌을 계속 감내해 가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는. 자, 국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는 자, 냉전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고 이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로 전 세계 국가들이 두 개의 체제로 양분되어서 이런 이념 전쟁을 하는 걸 냉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냉전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뚜둥 자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미국의 에치슨 선언 발표가 북한이 6.25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여기 이 지도를 봅니다. 이 에치슨이라는 거는 미국의 국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1949년 50년 이 당시에 자, 이 애치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극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제 국방 방위선은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자, 미국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미국이 여기 있고 무슨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위험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여기까지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에치슨 라인에 지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나요?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포함이 되지 않았죠. 자, 일본은 포함이 됐죠. 대만도 포함되지 않고. 자,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기가 북한이잖아. 자, 북한이 중국,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 남한을 치더라도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북한, 중국, 소련 다. 자,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의 발표가 이걸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굉장히 결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나요? 참전하지. 6.25 전쟁 터지고 유엔군을 결성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북한, 중국, 소련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에치슨 선언 말고도 소련의 스탈린은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군사적 지원을 우리가 해주겠다. 남한을 쳐라.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다. 왜? 중국이 공산화될 때도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논리로 김일성을 이제 선동합니다. 근데 이것도 오판이었다는 거죠. 자, 그 오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죽고 다치죠. 그 결과는 나중에 이제 같이 볼 거고, 이 에치슨 선언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에치슨 선언. 아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본 거고.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은 태평양 방위선을 요렇게 아까 우리 봤던 그 라인으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과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북한에게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거고 249쪽의 역사 다가가기 김일성과 스탈린 비밀리에 만나다. 자, 여기 보면 김일성이 얘기합니다. 자,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중국 혁명은 중국의 국공내전을 얘기합니다. 45년부터 49년까지 있었던 국민당 공산당 간의 내전. 자, 이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할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마오쩌둥이 우리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소련의 스탈린이 얘기합니다. 엘리트 공격 사단을 창설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 보유를 늘리고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다. 라는 말은 이러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지. 북측의 선제 공격과 남측의 대응 공격이 있은 뒤에 전선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거다. 전쟁은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된다.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 지원이 동원될 시간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전선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게 당시 소련 문서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련의 스탈린은 실제로는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한을 남침한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남한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거기에 대응했다. 북침이다. 이렇게 이제 조장하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이제 뭐 조언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949년과 1950년에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위한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50년 3월 김일성과 스탈린의 비밀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 스탈린은 주한미군 철수, 중국의 공산화,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탱크 150대, 뭐 비행기, 전투용 비행기는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탱크도 정말 비교될 정도로 별로 없었고 전투용 비행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서울을 3일 만에 뺏기게 되는 것도 나중에 과정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런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그런 이제 전세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은 군사적 지원을 가감없이 해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남한이 북침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문서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1990년 붕괴되고 나서 이런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당시 소련의 지시 하에 북한의 김일성이 계획적으로 남침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실려 있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자 남침을 시작을 했고 무려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휴전선인데 이때는 우리 경계선이 휴전선이 아니고 이제 그거였죠. 38도선이었죠. 38도선이 이제 보통 이렇게 대략 이제 뭐 한 이렇게 이제 뭐 그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서울 쪽으로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 온 건 아니고 여러 루트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울을 함락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서울을 이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군사들이 내려오고 이쯤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여기는 보통 안 지킬 거라고 많이 군사들이 보통은 이제 수도를 지키는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북한군이 내려와서 밑으로 이렇게 같이 쳐가지고 이 서울을 봉쇄하는 게 그거였는데 처음 계획이었는데 이쪽에 생각보다 이제 우리 국군들의 저항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먼저 함락이 되고 이 부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게 되면서 이 서울에 있던 우리 정치인들이 밑으로 내려갈 시간을 벌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한강 다리를 끊고 자기만 도망간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쭉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부산의 임시 수도를 삼아서 여기에 이제 정부 청사랑 이제 임시 국회 등을 이제 해놓게 되죠. 부산을. 어쨌든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한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남한 전체가 함락당하면서 낙동강 유역만을 남기고는 다 이제 함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국군이 자, 낙동강 유역까지 자, 후퇴가 되었고 여기서 자칫하면 이제 전체가 다 함락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김일성이 계획한 대로 무력을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가 전체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국가화 되는 그런 위기였겠죠. 낙동강 이제 부산까지 다 밀렸다면. 자, 그런데 이쯤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거죠. 유엔이 45년에 창설이 되고 처음으로 조직된 유엔군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점차 전선을 이제 밀고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잃었던 영토를 다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만큼 전력이나 이제 군사적 손실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유엔군을 이끌던 메가더 장군은 자, 묘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로 해서 자, 인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미 북한이 점령한 이 곳을 인천을 통해서 이제 그 상륙을 해서 유엔군과 국군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인천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 틈에 서울을 회복해서 여기서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지.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서 낙동강과 이 수도전선 요 사이에 있는 북한군들을 괴멸시키겠다, 포위시켜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쯤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는 계획. 무슨 소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 이 6.25 전쟁의 전세를 우리 것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를 가로짓는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작전이었고, 하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그러니까 상륙 작전을 펼치자라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그 장소를 여러 군데가 이제 물망에 올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메가더 정부는 인천을 가장 이제 밀고 나갔고, 하지만 인천이 가장 위험했던 거는, 이 인천은 우리 다 알다시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죠.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라는 말은 밀물, 썰물의 차가 크다라는 거고, 밀물일 때, 자,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이 조그만 배들, 자, 조그만 배들을 여기에다가 몰래 이제 이 그 해안가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큰 배로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작은 배들에 이제 많은 군사들을 태우고 순식간에 착 밀고 가야 되는데, 이 작은 배들은 어디다 실어 가냐면 큰 배에 실어 가. 그런데 이 큰 배가 썰물일 때는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밀물일 때 착 접근해가지고 배들을 착 내려가지고 군사들이 착 접근해가지고 인천을 장악하고, 그 틈에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진격을 해서 허리를 딱 끊어서 북한군을 포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밀물 썰물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인천은.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이 인천은 위험하다 라고 이제 반대했지만, 그걸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간 메가더 장군의 계획이 정말 이제 천운에 따라서 물론 계획도 잘 세웠겠지만 정말 그 운명이 우리 편이었는지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9월 15일에 성공을 하고, 9월 28일에 한 2주 만에 자,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유엔군의 참전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 이 성공하게 되고, 자, 서울을 다시 우리가 9월 28일 자, 수복하게 되면서 압록강 위협까지 쭉 그 기세를 유지하면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느 나라가 참전하게 돼요? 중국. 자, 중국군이 1950년 10월 25일에 중국이 그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어. 38도선은 넘지 마라. 자,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나서 유엔군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38도선을 넘으면 우리는 개입한다. 38도선 넘으면 개입한다. 38도선 넘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해 왔지만, 자, 우리는 그 기세를 밀어붙여서 쭉 계속해서 올라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 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이 압록강가까지 이제 닿았죠. 자, 여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유엔군 최대 북진선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이 경고한 대로 10월 25일에 중국군을 개입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엔군이
깜짝 놀라게 돼요. 중국군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너무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지리 시간에 배웠을 게 뭐 개마고원도 있고 얼마나 추워. 우리 지금 이 남쪽도 겨울에 너무너무너무 추운데 여기는 정말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도 적응할 수 없는, 특히 10월, 뭐 11월, 12월 뭐 이때쯤 되면 발이 진짜 동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를 그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뭐 터키 뭐 이렇게 유럽에 참전했다고 하는데 호주 어떻게 견디겠어 그 추위를. 그런데 중국군은 더 추운 데서 4년 동안 아까 국공내전을 거쳤던 그 군인들이라고 했잖아.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그 피 터지는 전투를 4년 동안 겪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다시 밀리면서 서울을 다시 뺏기게 돼요.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자, 일사후퇴. 이전에 자, 중국군의 잠전으로 우리가 밀렸고 이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뺏기게 되더라. 이 서울을 다시 이제 뺏기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을 탈환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38도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밀리고 밀리는 공방전이 지속되게 되었어요. 비교적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뺏겼다가 38도선 부근, 굉장히 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6.25 전쟁 하면 보통 몇 년 동안 일어났다고 알고 있어. 3년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2년 반개월은 계속 38도선 부근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거의 2년 넘게는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계속 이제 그 와중에 공방전을 지속하는 지리한 싸움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너무 이 사상자가 너무 많고 너무 피해가 커지고 이게 더 이상 이제 밀고 밀리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이 전쟁을 이어나가는 게 서로에게 너무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서 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협상에 돌입합니다. 이미 51년에. 그런데 이 휴전협정이 2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휴전협상이 2년간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지리하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먼저 이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도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끝날 당시,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접촉선으로 할 것이냐. 결국에 이제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에 접촉선으로 하기로 결정은 납니다. 이거는 비교적 빨리.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로교환 문제가 있었어요. 이 포로교환 문제가 굉장히 협상이 길어지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이 포로교환 문제. 도대체 이거는 포로교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포로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마 알 겁니다. 자, 이 포로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송환, 그러니까 다시 본국에 보내는 규정이 있어요. 국제법상. 자, 포로를 교환할 때는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송환한다 라고 하는 게 규정이에요.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에 송환한다. 자, 그런데 이 지금 6.25 전쟁에서는 조금 이 문제가 복잡했어요. 왜냐면 이 포로에는 공산포로가 있었고 반공포로가 있었거든. 이 공산포로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자. 야, 북한군. 자, 지금
우리 남한에서 잡고 있는 포로는 북한군이잖아요. 맞죠? 우리 남한에서 잡아두고 있는 포로는 북한군이겠죠. 이 북한군에는 공산포로와 반공포로가 있었다는 뜻이야. 자, 공산포로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자, 반공포로는 뭐냐면 북한군의 강제로 징집된 북한군에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서로 밀리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우리가 같이 봤었잖아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쭉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었잖아.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전이 보이잖아요. 북한군이 자 대전에 갔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뭐 학교나 이런 데 막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야. 북한군이 자 총을 들고 앞에서 물어봅니다. 북한군에 지원할 사람. 자 총을 들고 있어요. 무섭게 물어봐. 북한군에 지원할 사람. 자 거기서 북한군에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총 맞아 죽을 분위기야. 그러면 북한군에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지?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리 남한에 들어와서 북한군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싸우다가 이제 포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반공포로는 사실 북한군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남한 사람들인 거야. 남한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공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규정대로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한다. 북한군 옷은 입고 있지만 남한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남한이고 학교도 남한에 있고 직장도 남한에 있고 친구들도 다 남한에 있어. 난 남한 사람이야. 그지만 북한군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긴 했어. 왜? 북한군이 강제로 징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라 송환하겠다. 무조건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N 측에서는 자유에 의한 송환을 얘기하고 이 공산 측에서는 무조건 송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자, 공산포로는 이제 그 UN 측에서 잡아두고 있는 그 공산포로는 13만 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공산 측에서는 자기들이 유엔군 포로를 1만 명 정도를 잡아두고 있대. 자, 그러면 이거를 각자 이렇게 공산군 측의 그 얘기대로 무조건 송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군을 13만 명 보내게 되고 얘네들은 1만 명을 보내게 되잖아. 그러면 북한군이 13만 명이 증강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무조건 송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잡아두고 있는 13만 명 포로들 중에는 반공 포로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근데 이걸 무조건 보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북한 군 증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진짜 공산군이 잡아두고 있는 포로가 10,000명뿐이었을까요? 아니지. 사실은 몇 배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 포로.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물어보고 북한에 가고 싶으냐 여기 남고 싶으냐 물어보고 송환하겠다. 공산 측은 무조건 송환하겠다. 이런 포로교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전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군사분계선 설정을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에 접촉선으로 하기로 했잖아. 38도선으로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동안에 피해는 더 커지게 되겠죠. 결국에 이 포로교환 문제는 제3국, 그러니까 중립국 측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본국에 보내기로 협의는 결국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휴전 협정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승만. 자, 이승만은 나는 휴전 협정에 찬성할 수 없다.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로 만약에 유엔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나중에 북한이 다시 밀고 들어오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느냐. 북한 뒤에는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는데 미국은 저기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데 휴전 말고 끝까지 우리는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북한으로 무력 투쟁을 계속해가지고 결국에 통일을 해야지 휴전에는 반대한다. 라고 이제 이승만이 계속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승만이 휴전 협정을 만약에 맺을 거면 나는 이걸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제안합니다. 그럴 거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동맹입니다.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휴전협정을 맺던지 그 전에는 나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 압박을 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승만이 제안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중국군은 무조건 바로 철수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얘기하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는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은 알겠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맺겠다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안 된다. 전쟁 끝나기 전에 이 휴전협정을 맺기 전에 바로 이제 맺기를 원했고, 그 내용에는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에 미국이 무조건 자동 개입을 하는 조항, 그리고 중국군이 무조건 철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던 게 미국군은 바로 자동 개입하고 중국군은 철수한다라는 내용의 이 조약을 우리나라와 맺게 되면 당연히 휴전협정이 지금 중국, 소련, 미국 그 유엔군 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맺고 있는데 당연히 공산국가 측에서는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빨리 휴전협정을 맺어야 돼. 왜냐면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 미국 내에서 너무 전쟁에 대한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승만이 안 놔주는 거야. 그러려면 이걸 맺어라. 근데 이승만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휴전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 그 내용엔 중국군은 철수하고 미국군은 자동 개입한다. 이 조약을 맺고 나면은 당연히 공산국가에서는 휴전협정에 반대한다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거 반공포로, 자, 반공포로를 우리 수용하고 있던 반공포로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석방하는 강수를 두면서 미국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이거는 이승만의 단독 결정이었어요. 이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지금 2년간 계속 끌면서 겨우 그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해가지고 대략 이제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착 석방해 버리면서 공산국가들이 빨리 지금 다시 수용하라고 난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승만은 나의 협조 없이는 휴전협정을 맺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자신의 외교적 그런 중요성을 미국 대통령한테 조금 이제 보여준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이 반공포로 그 석방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겪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포로 교환 문제라던가 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전 협정이 조인된 거는 54년 7월 27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약 3년이 넘고 넘어가서 이제 휴전 협정이 조인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 선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완전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선포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뭐 경제적이든 또는 이제 여러 뭐 심리적이든 간에 조금 더 안정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3년간의 전쟁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수많은 군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 표를 보면 당시에 이제 사상자 숫자이거든요. 자, 민간인, 우리 한국, 그러니까 남한을 얘기하죠. 자, 민간인 사상자 수가 약 100만 명입니다. 자, 군인 62만 명. 합치면 이제 160만 명 정도 되죠. 자, 북한은 조금 더 많죠. 민간인 150만 명, 64만 명, 군인 200만 명이 넘고, 유엔군 15만 명, 자, 중국군, 군인 100만 명. 군인으로서는 제일 많다, 그쵸? 이건 이제 사상자 숫자고, 우리 교과서 보면은 6.25 전쟁의 인명피해라고 해서 전사 사망자, 자, 사망자 숫자입니다. 남한에 약 20만 명 정도, 18만 명 정도. 자, 이산가족 1000만 명. 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북한이랑 합치면 더 많겠죠. 특히 이산가족 같은 경우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산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숫자로만 따지게 된다면.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지게 됐습니다. 공장 같은 것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뭐 농사나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어요? 다 이제 땅 버려두고 피난 가기 바빴기 때문에. 자, 이념 대립이 심화됐죠. 남북 간 적대감이 확대되고 심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주변 영향력이 강화됐는데 남한은 자,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됐죠. 아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자, 체결하게 되었고 이 휴전되고 나서입니다. 이승만이 바라던 대로 휴전 협정 맺기 전에 맺어지지 않았어요. 전쟁 휴전 이후에 체결되었고 이건 나중에 이제 자료로 볼 거고. 자, 북한도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까 우리 봤잖아, 숫자. 북한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중국 군인들이 거의 100만 명이 죽었어. 이 중에는 마오쩌둥, 북한의 수석 마오쩌둥의 아들도 큰아들도 있었어.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서로 혈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오쩌둥의 큰아들의 동상 북한에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김정일 또 지금 김정은 가서 이제 참배하고 합니다. 그래서 혈맹으로 나아갔다. 더 끈끈해졌다. 원래 체제가 같아가지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6.25 전쟁 이후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심해지게 되었다라는 거. 자, 우리 교과서 몇 쪽? 251쪽 보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내용과 영향 봅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자, 지금 일단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1953년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상호 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외부로부터 무력적인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 조약의 당사국은 여기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우리나라랑 미국이에요. 우리 국민과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는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 안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자, 여기 봅니다. 1조 당사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정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유엔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유엔에 대해서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2조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전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동적 개입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무조건 개입해라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53년에 체결된 거 보면 이승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협의한다라고 했어요. 협의해서 참전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둔 거죠. 미국이 우리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제4조 보면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현재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바로 이거죠.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한다. 그래서 지금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해여고 옆에도 미군 있는 거 뭐 다 알죠.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뭐 3번은 넘어가고 이렇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벌써 47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경, 6.25 전쟁의 배경, 전쟁 과정, 이 배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에치슨 선언 기억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 전개 과정에서는 이제 전세가 역전되게 된 계기가 우리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있었고, 그리고 압록강 위협까지 진출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한번 밀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 2가지 포인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휴전협정이 왜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가? 포로교환 문제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 포로교환 문제가 우리 교과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조금 아까 길게 설명을 했고, 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이제 이 휴전 협정의 논의가 사실은 주요 당사국인 우리나라를 빼고 중국, 소련,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불만을 품었던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했었다라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런 피해들, 그리고 우리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미국과 맺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단원에서 전후독재 체제 강화랑 4.19 혁명은 하나로 이어가지고 준비하도록 할게요.